제목은 불치의 병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질병이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가 안 된다, 그렇죠? 혹은 또 나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평생 약을 먹거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그 단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간에게 소망은 없겠죠. 네, 정말 그렇다면 사람은 거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은 불치의 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치의 병은 없다라는 이 제목은 질병과 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좀 힘든가요? 아니죠? 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병이 치유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위에 질병이 치유된 사람들, 아토피가 나은 사람들, 살이 빠진 사람들, 암이 나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죠. 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됐으니까. 네, 몸에 나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약을 안 먹고도 나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암이 더 커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자연 치유로 바꾸는데 정말 이 몸이 회복되는 경험, 암이 완치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그냥 자연 치유 한다고 무조건 다 낫지는 않습니다만, 네,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떤 경우까지도 있냐면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분들, 때때로 뭐 거의 일주일, 뭐 6개월, 4개월 이런 분들도 회복되는 경험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멀리서가 아니라 저희 사돈 할머니가 병원에서 시한부 4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우리 시온이 태어났을 때 오셨는데 지금 몇 살이지? 시온이가 7살이니까 7년이죠. 근데 그 당시 4개월이고 더군다나 몸 상태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위도 자른 상태였고 위암에서 혈액암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심장약을 먹었어요. 심장병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오셔서 심장약 다 끊고 병원에서는 항암치료 안 하면 죽는다. 항암치료 하자.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70세 정도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았는데 앞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항암치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자연치유 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옆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냥 옆에 쓰러져가는 헌집이 있어요. 실장님이랑은 이제 그때 그 허물기 전에 보셨으니까 그 집에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뭐 먹는 거 해봐야 거의 현미밥에 시래기에 뭐 반찬 몇 가지. 네. 그리고 심장약을 끊으니까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웠던 게 그분한테는 심장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약을 끊었을 때요, 정말 뭐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며칠 동안 활동을 못했는데 그때에 이분이 겁을 안 먹더라고요. 괜찮다고. 근데 이분을 케어해주는 분이 식사까지 방에다 갖다 줬으니까 거의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니까.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장약을 끊어도 되는, 네, 정상적으로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누가 나왔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내 것이 딱 생겼을 때 잡는 것이지,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처럼 되지도 않았으면서 뭐 하는 거 행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혈액암이면 무서운 암이거든요. 혈액암이. 그런 질병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5개월 있다가 6개월째 검사 받으러 갔는데 혈액암이 싹 없어지고 완치 판정 받고 6개월 후에 또 갔는데 완치 판정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갔는데 지금까지 뭐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자, 자연치유의 개요를 보면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질병 보셨죠? 안 읽으셨나요 아직? 네. 그 다음 질병이란 무엇인가? 질병의 원인, 생활습관 바꾸기 뉴스타트, 자연치유란 노폐물 제거. 이렇게 일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적을, 제목이 뭐죠? 네, 제가 썼는데. 네, 기적을 만드는 식생활혁명. 네. 그 책을 보면 첫 장에 딱 열어보시면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또 무엇을 바꿨을 때 이 질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이후에는 해독기관까지 쭉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연치유의 개요를 쭉 마음속에 넣으신다면 자연치유가 뭐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자연치유 하니까 뭐 현미 먹으면 자연치유라고 하고 한의원에서 무슨 약 먹으면 자연치유라고 하고 단백질 뭐 먹으면 자연치유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붙여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자연치유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연치유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아플 때 빨리 선택하는 곳이 어딘가요? 병원이죠. 그래서 사람은 엄마 말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병원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렇죠? 엄마 말보다 병원 말이 훨씬 더 무섭죠. 네. 왜냐하면 병원에서 당신 생명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충격이거든요. 한번 수현 씨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막 그냥 미칠 것 같죠?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선고 받으신 분 여기 계세요? 없으시죠? 네, 다행히. 네. 그분들을 보면 뭐 처음에 뭐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근데 그 선고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가스 차 가지고 갔는데 간암 말기, 머리 아파서 갔는데 뇌종양, 소화가 안 돼서 갔는데 위암 말기, 뭐 피 멍이 들어서 갔는데 백혈병,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묵직해서 갔는데 췌장암, 뭐 이런 진단이 내려줄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 순서적으로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 5기인가요? 4기가 끝이에요. 네. 4기에서 거의 다 이제 죽고 전이 되면 4기라고 하고 말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1기부터 뭐 착하게 1기, 2기, 3기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기에서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3기에서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초기에서 발견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언제 나에게 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질병이 걸리기 전에 혹은 또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빨리 아프면 많이 아프면 가장 빨리 이곳을 선택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은 일부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곳은 당연하지만 사람의 자연치유력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데, 그렇죠? 내 몸이 하는데 자꾸 스테로이드 써봐요. 어떻게 되죠? 항히스타민 써봐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스스로 분해되도록 간에서 물질이 나와서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먼저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타민도 언제 나온다고요? 혈관을 넓혀줄 때 긴급 상황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모든 인체 원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억제를 시켜놓고 막 그런 온갖 일반 병원의 자연치유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치료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병원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이 병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커요. 중국에 있는 병원인데요. 거의 의사가 800명, 네, 간호사가 1200명, 7000명 입원 가능한 병원이에요. 엄청난 병원이죠. 네, 여기 병원에 가면 이 안에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병원이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보호자가 가면 밖에서 다 그냥 돗자리 펴고 잡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아파트 아니에요. 다 병원이에요. 쫙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자, 전쟁보다 무서운 게
질병이다 라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수천만 명이 죽고 암으로 인해서 1000만 명 가까이 전 세계가 사망하는, 세계인 사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암 말기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사형 선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암 말기, 즉 사형 선고. 얼마 안 남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암 사기는 보통 암이 전이된 상태예요. 폐에서 간으로 전이되거나 유방에서 임파선으로 전이되거나 아니면 뼈로 전이될 때 사기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 암이 아무리 작더라도 전이된 상태는 사기라는 단어를 써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숫자에 불과해요. 일반적으로 암이 전이되면 병원의 모든 의사, 대부분의 의사들은 생명을 1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됐을 때 생명의 그 주기를 1년 미만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냐면 지금까지 의사들이 봐온 대부분의 전이암 환자들은 얼마 만에 죽었다? 1년 안에 죽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냥 뭐 겁주려고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네, 사람들에게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죽어.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만큼 빠르게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계가 항암 치료 안에서 나온 통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안에서 만들어진 통계는 사실 지금까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규명되었고요. 대부분 사실은 암이 전이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난 거의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간암 말기는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가만히 놔두면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항암 방사선 색전 이런 수술을 통해서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뇌종양 환자도 물론 그 감마나이프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 때때로 이러한 그 대중요법을 통해서 뭐 어떤 경우 암이 줄거나 없어지거나 좀 좋아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거의 20만 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 8만 명에서 9만 명 혹은 10만 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췌장암은 대부분 사망률이 6개월 미만. 네, 최고로 봤을 때도 췌장암에서 말기다, 3기다 라고 3기 이상이 지나면 6개월 미만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암, 대장암 이런 암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그 사망 주기고요. 사망 주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을 해가지고 때때로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암과의 전쟁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죠? 네, 암과의 전쟁. 1971년 이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암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국가퇴치법으로 220조 달러를 투자했는 엄청난 돈이죠. 투자했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이 내용 아시죠? 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48년이 지난 현재 암이 오히려 줄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났다. 일부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암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좀 더 역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암 발견이 많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조기 암 발견률이 거의 없어서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끄집어내놓고 그런 암들은 다 살려놓고 거의 다 생명주기 5년 살면은 거의 관해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에서 좀 더 지나면 완치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또 재발되든 말든. 근데 그렇게 되는 주기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암 치료도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없다. 즉, 암에게 인간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들의 훌륭하거나 엄청 대가 의사들의 그 단어를 보면은 그들의 쓴 글이나 지금 현직 의사를 하면서도 암을 정복하지 못했다.
인류가 암을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암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로 죽는 이 수치가 나와요. 사망률 중에 우리나라는 암 환자 사망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좀 가정을 해야 돼요. 자, 일본의 호시노 박사는 항암제를 거부하라는 책을 이제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암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근데 당시에 거순요법을 통해서 말기 대장암, 간암이 완치된 사람입니다. 자연치유를 통해 완치됐는데 암에 걸린 의사가 강한 부작용이 염려되는 항암제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치료법을 선택했다. 요리우미 신문 2005년 9월 28일자에 그대로 크게 실렸었어요. 그 신문을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면 암에 걸린 의사가 자기가 항암 치료를 했었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살 길이라고 했었던 사람이 결국은 거기서 다 내려놓고 뭐 했다고요? 거부하고 전혀 다른 치료법을 선택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깜짝 놀랄만한 보도, 암 전문의 271명 중 270명이 자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야기. 물론 이것도 그 보도를 찍을 때 기자들이 어떤 각도에서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항암 치료 안 하겠다라고 한 것만큼은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항암 치료 안 하게 생긴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료를 보존치료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태도는 모르겠어요. 전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병원에 가거나 암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의 대부분 태도를 보면 그 얼굴 표정, 행동, 말투에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대로 전달돼요. 환자가 그런 느낌 안 받겠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이걸 하자고 강력히 주장은 하지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질병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질병에 따른 처치법이 다 다릅니다. 물론 질병이 구분되었다는 것은 그 질병의 양상과 특성과 그 어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질병은 인체 안에 쌓인 무엇이다? 인체 안에 쌓인 노폐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질병의 개수 몇 개라고 했었죠? 그거는 안 들으셨나요? 질병의 개수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요? 여기서 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유찬 몇 개? 저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자, 12,421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질병이 인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질병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은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감염성 질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감염성 질환은 전염되는 질환인데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과 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감기, 독감, 수두, 홍역, 대상포진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가 많았어요. 폐결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망까지 가지고 가야 한가요?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성 아니면 감염성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망률을 치사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체가 없이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생활 습관의 병, 즉 여러분들이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하고 유전자가 고장나서 또 혈액이 바뀌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암, 당뇨, 고혈압, 중풍 등 발열 기간이 긴 질병들. 그런데 어떤 병들은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병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어디에 통증이 있어서 가면 이 암, 저 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질병은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병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병이 하나 있어요. 암 말고요. 암은 병원에 갔다 왔다 많이 하잖아요. 가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심장질환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심장질환 중에도 심장마비, 중풍, 뇌경색 이런 질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스페인 독감을 보면 당시에 4천만 명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4천만 명.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페스트균에 의한 흑사병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당시 어느 정도로 세계적이었냐면 우리나라까지도 이 스페인 독감이 와서 사망자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 1918년 조선의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조선 인구가 1759만 명이었을 때 사망자가 14만 명, 감염이 74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까지, 먼 나라까지 감염성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이 감염성이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감염성이 어디서 올까요? 감염성 질환이 어디서 오나요?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짐승들, 새, 닭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육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생선을 통해서도 괴사 이런 괴열병이라든지 혹은 또 닭을 통해서도 소를 통해서도 돼지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전염병이 걸리는 원인은 그 숙주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없겠죠. 어떤 사람은 걸려서 죽고 감염자 중에 어떤 사람은 안 죽었어요. 차이가 뭐냐면 노폐물의 차이예요. 네, 이런 게 노폐물을 만드는 원인들이죠. 그러니까 노폐물의 차이에 의해서 그 세균 활동, 바이러스 활동이 훨씬 더 뭐한다? 심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노폐물이 몸에 없다면 세균도 노폐물에 들어와도 아니죠. 세균도 몸속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이 우리 몸에 많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균 어쩔 수 없이 만지고 살잖아요. 지금도 여기 한 번만 만지고 나면 세균이 많을 거예요. 세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노폐물이 없으면 훨씬 낫다, 괜찮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라든지 과산화 지질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들이 있을 때 흔히 감염이 잘 되죠. 네, 피곤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감기 걸리지 하면은 보통 잠 며칠 못 잤을 때 아니면 막 피곤하게 일을 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누가 감기 콜록콜록 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딱 걸립니다. 근데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세균도 문제지만 파스테르의 세균도 문제는 파스테르가 죽기 전에 자기가 세균학을 말했지만 결국 노폐물이 문제였다는 말을 인정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혈액과 질병은 마치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이 혈관 주벽을 막고 있는 이러한 지질들에 의해서 생기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면 혈관에 지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적혈구 활동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마치 이렇게 혈액이 혈전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육식을 많이 하거나 계란을 많이 먹거나 여러분들이 우유나 나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혈액이 옵니다. 간암 혈액이었고요. 자,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신경교란의 혈전입니다. 신경성 질환들도요, 심각한 혈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을 보면서 정말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체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혈액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 혈액이 이렇게 잠깐 됐다 풀어지면 좋은데 거의 현대인들 중에 또 암 자들은 대부분 이런 혈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유지해도 사실은 오늘날 위험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시대죠. 그런데 이런 혈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혈액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 되겠죠. 자, 질병의 이름은, 이거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제 책을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써놨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이름은 우리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한다? 질병의 이름이라고 명명합니다. 1817년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서 파킨슨 병 정의가 됐어요.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사람이 막 떨어요. 사실 우리 몸에 그 노폐물에 어디에 정착한 거에 따라서 이름을 짓긴 쉽죠. 뇌수막염, 간염, 비염,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떤 특정, 이거 찾을 수 없는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거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특정한 이런 이름들, 파킨슨 병, 막 떨고 도파민 부족으로 일어나는 병을 도대체 뭐라고 짓지?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서 누가 지었을 거면 머리 흔드는 병,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 의사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따서. 아토피. 무슨 뜻이에요? 원인을 모른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 그리고, 어떤 옛날에는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이름이 뭐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육종암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꾸 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한 어떤 부분에 백혈구 활동이 많아지면, 이거는 자기 면역이 이렇게 미쳐서 자기를 공격하나 보다 해서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단어. 즉, 질병의 이름은 노폐물이 정착하게 된 곳에 이름을 따거나 발견한 사람이나 이름의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뜻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질병의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의 원인을 보면 죄송합니다. 후식으로 단 케이크를 우유와 함께 먹는다면, 이 책은 어디 있는 책이냐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위장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발효가 일어난다. 즉 발효는 음식이 거기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썩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체의 어떤 곳이요? 가장 약한 곳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식사를 해서 위장에서 그것이 발효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체의 약한 곳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질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질병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거기에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질병의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무엇을 무시하면,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면 질병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에덴에서 타락한 이래로 인류는 줄곧 태화되었다. 기형, 전응, 그리고 질환 및 인간의 무엇은요? 인간의 고통은 타락 이후 계속되어 온 매 세대마다 점점 정도가 더 악화되어 왔으나 대중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고기가 암의 원인인데 그냥 다 스트레스라고 돌리죠. 물론 스트레스도 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직면한 거, 먹거리를 해결하기 싫으니까 다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물론 미세먼지 나빠요. 제가 스트레스 미세먼지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쁘지만 미세먼지보다 훨씬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육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만큼 육식에 대한 발표를 한다면 우리나라 참 좋아질 거예요. 미세먼지처럼 매일 신문에, 뉴스에 육식 먹지 마라. 대장암 걸린다. 하면은 우리나라 바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치명적인 게 고기예요. 고기. 고기는 직접적인 대장암의 원인이거든요. 혈액의 응고가 무엇을 만들까요? 혈액 응고가 질병을 만듭니다. 혈액이 응고되는 이유, 지방질을 많이 먹어서.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자, 여기 오시면 최소한 이 8가지를 꼭 실천하게 됩니다. 네, 8가지. 혹시 8가지 다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8가지? 우리 그 대철씨 다 외워요? 8가지? 아직 못 외웠어요? 외우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네. 아직 못 외우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 운동, 깨끗한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실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뭐를 하고 있어요? 네, 매일 건강식을 하고 있어요. 맛있게 현미에 채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뭐를 하죠? 운동을 하죠.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이번 기수 끝나기 전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 면역에 좋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올려주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깨끗한 물 매일 마십니다. 그 다음에 햇빛, 그냥 우리 마시는 물이요. 네, 그 세계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지하수도 오염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염소나 불소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고 좋은 물은 여러분 지금 마시는 물이에요. 네. 그 다음에 햇빛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광욕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일을 하시든지 밭에서, 그래서 노작을 하시거나 뭐 밭을 꾸미시거나 아니면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 이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4가지, 7가지를 다 했는데 절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너무 자주 먹지 말아야 되고, 많이 먹지 말고, 뭐 또 저녁 식사나 늦은 저녁 식사들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고요. 절제는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화를 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절제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에어리 있는데요. 공기. 이거를 요즘에는 저는 다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산소라고. 네, 산소. 공기 중에 21%가 있지만 이 산소의 중요성. 그러니까 산소가 암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산소가 아토피나 여러 가지 소화기의 질병들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가셔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와 산에서 밥을 먹을 때 언제가 더 맛있고 소화 잘 되죠? 네, 훨씬 소화가 잘 되죠. 밥맛 투정을 맛없다 투정하는 분들도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음식을 충분히 먹습니다. 김밥도 훨씬 많이 먹죠. 네, 우리가 밖에 야외에서 먹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되고 훨씬 더 잘 이거 에너지로 만들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또 휴식을 취해줘야 되겠죠. 충분한 휴식.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오래 사는 비결 중에 쉼도 있다고요. 그렇죠? 쉴 때는 어떻게 쉬자? 제대로 쉬자. 오늘 하루 잘 쉬셨나요? 네.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잘 때는 제대로 자야 돼요. 막 자는 그 시간까지 전화기 했다 말았다 했다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불 꺼놓고까지 막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때는 충분히. 그리고 자기 전에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전에 오락, 게임, 핸드폰 멀리 하시고 좋은 그 책을 좀 읽으시든지 명상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성경 말씀 좀 읽으시고 한 10분, 20분 혹은 30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불을 다 끄시고. 여러분 불을 켜고 주무시면 안 돼요. 불을 켜고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들어요. 그래서 이 가로등 밑에 있는 그 곡식들 있잖아요. 뭐를 못 맺냐면 열매의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키는 큰데 결실이 안 돼요. 이 등을 켜고 자면 닭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등을 이렇게 막 켜놓긴 해요. 등을 켜고 자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등을 꺼주셔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돼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휴식을 할 때 어떻게 하자? 제대로 하자. 잠잘 때 등을 끄고 일찍 자고 푹 자고 쉴 때는 역시 확실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어중간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휴식하는 것도 아니고 휴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보다는 일할 때는 열심히 네, 성경의 법칙이에요.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까 푹 쉬어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자고 그렇죠? 활동할 때는 열심히 활동하고 잘 때는 자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래서 휴식을 할 때는 걱정 근심 없이 푹 쉬어준다. 이거 꼭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 내가 이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고 하세요. 한번 질문 좀 해볼까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큼 확신하고 있어요? 몇 프로? 네? 네, 분명히 낫는다고 했죠. 네, 보세요. 한 몇 개월 후에 완전히 다 나았을 거예요. 몇 개월까지 안 걸릴 수도 있고, 네,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정말 몸이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불치의 병은 없다. 어떤 병도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 불치의 병은 없습니다. 자, 자연치유는 인체 자체의 회복이에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좀 놔두면은 몸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상이 생기면, 즉 이건 증상이에요. 증상이 생기면 몸을 다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증상 빨리 없앨까? 해서 약을 먹죠. 네. 근데 약을 먹으면 증상이 기가 막히게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증상이 아닌 또 다른 증상, 또 더 큰 증상, 다른 증상 계속 나타나다 보면 몸이 질병이란 이름과 함께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머리가 아프다, 몸이 차다, 소화가 안 된다, 이건 병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증상이에요. 이상 증상. 코피가 난다, 아니면 막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 있죠. 이런 증상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증상들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신호가 온 거예요. 너 몸을 좀 빨리 바꿔라. 체질을 바꾸고 피를 바꾸고 세포를 바꿔줘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증상을 생겼을 때 증상만 없애는, 그렇죠? 자꾸 무시하는 도깨비, 우리가 그 방망이로 때리는 거 있죠. 두더지참. 올라오면 한 대 때리면 여기서 또 올라오죠.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몸이 그냥 망가지고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증상을 바꿀 수 있죠. 진통제면, 그렇죠. 스테로이드면, 아니면 항생제면 증상을 바꿀 수 있지만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나 그 증상 자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증상을 바뀌고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몸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항원에 대한 인체 항원인데요. 죄송합니다. 항체인데요. 그러니까 외부에 여러 독소들 있죠. 여러 독소나 노폐물, 세균, 혹은 또 뭐 우리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여자 몸에는 정자까지도, 그게 다 적입니다. 그런 적들이 들어왔을 때 몸 자체에서 백혈구 활동을 통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정자가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여자들의 백혈구에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는 게 뭐 몇 억 단위로 죽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마리만 통과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상과 통증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통증이 왜 일어날까라는 부분,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쉽게 말하면 혈관의 무엇이다? 혈관의 확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 즉 우리가 어디 다치면 열이 나고 붓게 되고 아픈 것은 혈액이 많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혈액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교재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왔다라는 부분, 어떤 부분에 통증이 있다, 그 부분은 혈관이 커졌다는 거예요. 혈관이 커졌다는, 왜 혈관이 왜 커지냐면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즉 마치 고속도로에서
저 앞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차들이 응급차를 어떻게 돼요? 비켜주잖아요. 길을 넓혀주죠. 응급차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차는 신호도 어기고 옵니다. 교통의 질서도 어기고 와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다른 곳이 좀 이렇게 팽창되더라도 혈액이 많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붓는 거예요. 아시겠죠? 붓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대증요법과 자연치유의 차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대증요법인 자연치유가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증요법은 약물이나 수술을 하죠. 주로. 그렇죠? 약물, 수술 이런 것을 합니다. 아니면 방사선을 하거나. 근데 자연치유는 교육과 천연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교육이 안 되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개에게 쫓기던 닭처럼 한참 쫓겨나더니 누가 나를 쫓아왔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딱 그 길을 딱 정해야 돼요. 대증요법의 문제는 암을 공격하는 치료예요. 예를 들면 나무나 식물을 봤을 때 뿌리를 캐내지 않고 위만 자르면 처음에는 깨끗하게 없어진 것 같죠. 대나무를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대나무 뿌리가 더 강하게 쭉 뻗어가요. 배 이상 뻗어갑니다. 막 뻗어서 여기저기 막 우죽순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막 올라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연의 원리는 어떠한 긴급 상황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종족을 번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종족을 번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합니다. 즉 소나무가 뿌리를 다치면 위를 보면 몇 개월 후에 위를 보면 솔방울이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많이 번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을 공격하게 되면 공격받은 암은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네, 여기 불치의 병은 없다는 거 여기에서 제가 몇 분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가 1개월 교육으로 지속적인 식생활 개선을 했고요. 암이 사라졌다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몇 년 후에 이분 어디서 본 분 여기서 이제 계셨는데 어떤 암이었지? 너무 오래돼서요.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1개월을 교육받았는데 와서 이제 본인 암이 갑상선에 자연치유로 없어졌다고 하면서 오셨던 분이 있었고요. 또 시온의 동산에 여러 달 동안 생활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궁 근종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백혈병 환우 중에 한 사람은 같은 병동 6명의 사람 중 유일하게 가장 악화된 상태로 있었지만 그 병동에 백혈병 환우 다 죽고 본인 한 사람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대장암 복막암 전이 자연치유로 한 3개월 만에 암이 싹 없어졌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암도 3개월 만에 없어진 경우, 폐암이 없어진 경우, 위암이 사라진 경우, 아토피가 나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떠한 병에 그 이름이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치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치의 병은 없지만 불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나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심한 병을 갖고 있는데도 나았는데 왜 안 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하루 이틀, 3일, 뭐 열흘, 한 달, 1년 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불치의 병은 없다 이 생각만 하고 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빨리 나을 수 있지만 아토피도요 10년, 20년까지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암은 7년 만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혈압은 저도 힘든 혈압 환자가 있었어요. 여기 오셨는데 분명히 혈압은 웬만하면 거의 다 쉽게 떨어지거든요. 진짜 자연치유하면 뭐 누가 그러셨죠? 하루 만에 떨어졌다고요? 갑자기? 네, 하루 만에 다 정상됐다 그러셨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시원해서 2주 하면은 혈압은 웃음병이에요. 진짜로요. 약 끊고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분이 1년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심한 것도 아니지만 160, 170 심한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1년 동안 그 혈압이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를 해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혈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괜찮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어떤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볼 땐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그때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혈압이 정상돼 버렸어요. 꾸준히 한 인내의 결과죠. 한 사람은 당뇨인데 별것을 다 해도 안 떨어집니다. 자연치. 근데 역시 1년 몇 개월 만에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아토피인데 2주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더 심해졌는데 거의 2개월째까지 엄청 심해지다가 3개월에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10몇 년 동안 살아있는 분도 있고요. 살아있는 그분, 아토피 잘 안 죽습니다. 네, 실수였습니다. 네,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들은 금방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혈압이 떨어졌다? 이거 사실 그게 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증상이 줄어든 거죠.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다시 혈압 오르는 음식을 먹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금방 올라가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즉 1년 후까지 1년 동안 그 혈압이 내가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끈이 돼준다면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금방 나와버리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암이 완치되었거든요. 근데 그 암 때문에 죽지 않았어도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경우를 종종 봤고 암이 초기에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없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 더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조금 더 오래 있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연치유의 큰 원리를 보면 첫 번째,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꼭 해주세요. 병이 걸리게 나를 봐라. 네, 이렇게 예방하지 않고 살았으니 병 걸리지 않았냐. 좀 준비해라. 좀 이렇게 주의해라. 가족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뭐만 여기 앞으로 2주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의사가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 저 병이 안 걸릴 텐데.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폐물을 제거하는 생활입니다. 치료요. 예방과 치료는 항상 같은 원리로 갑니다.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호자로 오신 분들은 흔히 나는 보호자로 왔다.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방을 하거나 나도 모르는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이 와가지고 사망한 사람들 다 검사해봤더니 군인들 검사해봤더니 거의 몇십 프로, 한 60, 70%가 다 심장질환 갖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네. 자, 그 다음에 원리를 모르면 평생 고생인 게 뭐냐면 약물치료예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 글 사진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은 혈관이라는 그 9만 6천 킬로, 거의 10만 킬로 이상의 혈관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혈관이 다 이렇게 통해서 이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다 펌프를 통해서 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깨끗해야 된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연치유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네, 가장 많이 주장하는 원리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디톡스를 하는데 그 디톡스는 몸을 디톡스하는 거예요. 몸을 다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여기 1번 뭐를 끊는다? 해로운 음식을 끊는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도 모든 음식 해로운 것들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을 안 끊고 아무리 좋은 숟가락을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제 가까운 친척인데 차마 영상 혹시 보실까봐 말은 못 꺼내고요. 술을 참 좋아하는 저희 친한 분이세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이 숟가락을 먹으면 훨씬 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니까 네, 술 마시고 숟가락 먹고 자고 항상 그런 거예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좀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갖고 있다면 이 음식을 먼저 끊어줘야 이런 것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을 해독하는 방법 중에
숟가루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네, 여기서 숟가루 받으시죠? 네, 숟가루 사실은 그 한 포가 좀 적은 양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중에 숟가루를 충분히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녁 식사를 금식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금식을 할 때 노폐물과 바이러스 세균을 뭐로 사용한다? 에너지로 사용한다. 그래서 장수 유전자는 16시간을 소화기관에 비워주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일식도 좋습니다. 과일식.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드신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최소한 과일식을 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대신해서 한 끼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금식 말고 여섯 번째는 아예 금식.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 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장 청소인데요. 장을 청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음식을 안 먹으면 3, 4일 동안 자연적으로 청소되는데 시간이 길잖아요. 급하죠. 그러니까 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금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혈액은 깨끗한데 왜 내 병은 안 낫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혈액은 깨끗한데도 안 나는 이유는 그 깨끗한 피가 그 피 속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피가 깨끗해지는 것은 무조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피는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음식만 바꿔도.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시고 또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모든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바꿨는데 뭐만 안 바꿨어요. 성격만 안 바꾸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격도 바꿔주셔야 돼요. 네, 성격이 바꿨다는 것은 누가 할까요? 옆에 사람이 알아요. 남편이 할 거예요. 네, 할머니가 할 거고 손녀가 짜증내던데 요즘 짜증 안 내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병도 낫는다 안 낫는다? 절대로 안 낫는다. 물 마시는 거 바뀌셨죠? 다 바뀌었는데 여러분 꼭 나가실 때까지 마음까지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디톡스돼서 나가신다면 불치의 병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